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니체의 마지막 선물. 지은이는 오카모토 유이치로, 다마가와 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봤을 것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후회와 실수를 바로잡고 훨씬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말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바로 그 두 번째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철학자 중에도 비슷한 상상을 했던 이가 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다. 그는 19세기가 저물어갈 무렵 니힐리즘의 도래를 예언한 철학자로 스위스 실바플라나 호숫가를 산책하던 중 영원 회귀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우리가 한 번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삶을 영원히 반복해서 살고 있다면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쁨과 슬픔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니체는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남겼다. 바로 현재의 삶을 그 자체로 사랑하고 몇 번을 똑같이 살더라도 후회 없이 멋지게 사는 법이다. 그의 철학은 정통적인 스타일이 아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대신 메시지를 짧고 강력하게 표현한 아포리즘을 주로 사용했다. 평가도 극단적으로 갈린다. 현대 철학의 문을 열었다는 말도 듣지만 기인이나 괴짜라는 말이 어울린다. 여러모로 교과서 같은 철학자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많은 철학자 중 니체의 인기가 유독 압도적이다. 니체의 철학은 형이상학적인 고민이 아닌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 그는 다가올 두 세기, 즉 20세기와 21세기가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의 시대일 거라 예언했다.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오늘날은 다양성이 인정되는 상대주의의 시대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내세울 수 있게 됐지만 그걸 찾지 못해 불안과 허문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니체는 일찌감치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했고 그런 혼란 속에서 자기만의 중심을 찾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니체는 우리가 철학을 배우는 목적이 박식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새로운 지식을 쌓거나 현실을 초월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게끔 돌보는 일이다. 1889년 1월 3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 니체는 그곳에 있었다. 문득 니체의 눈에 늙은 말 한 마리가 들어왔다. 마차를 끌던 그 말은 힘에 부쳤는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자 마부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채찍을 거칠게 내리치기 시작했다. 그 장면을 본 니체는 그대로 말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만다. 몇 주 후 니체는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오늘날 그가 알았던 정신적 문제의 원인은 뇌경색으로 추정된다. 매독에 걸렸다는 설도 있었으나 당시 남아있던 의료 기록에 매독 후유증을 보이지는 않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 다면성은 정신질환을 앓기 전부터 니체가 무척 사랑한 그의 철학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니체는 모든 심오한 정신에는 가면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가면이라는 형태로 빚어내는 다양한 인격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다. 과연 전복의 철학자라는 별명이 어울린다. 과거에는 종교, 신분, 직업 등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갔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개인의 개성과 취향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각자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가면과 다면성은 우리가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되었다. 니체가 찬양하는 가면은 우리가 되고 싶은 존재,
살고 싶은 삶을 위한 것이지 싫어하는 가면을 억지로 쓰고 살라는 말은 아니다. 그의 삶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틀과 맞서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가면이라는 비유를 써서 표현했지만 다면성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특성이다. 학생, 직장인, 기혼자, 부모 등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며 살아간다.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마저도 계속해서 넘어서는 삶이 바로 니체가 추구한 것이다. 사람은 모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꾸며 산다는 것이 니체의 생각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캐릭터로 바꾸는 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랑하는 아이에겐 장난기 많고 다정다감한 부모가 직장에서는 말수가 적고 엄격하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진짜 나를 찾아다닌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그걸 알아차려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니체에게 어딘가에 진짜 자신이란 게 있다는 발상은 잘못된 플라톤주의일 뿐이다. 플라톤주의란 어떤 것의 본질이 현실이 아니라 이데아와 같은 다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니체에게 그런 태도는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삶을 우울하게 만든다. 어떻게 현재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가? 니체의 해답은 이것이다. 마음에 드는 가면을 찾아라. 상황에 따라 그 가면을 계속해서 바꿔 쓰라. 그러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즐겨라. 그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는 허물을 벗고 매년 봄마다 새로운 껍질을 입는다. 그러면서 점점 젊어지고 미래로 나아가며 더 강해진다. 오늘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니체의 사고관을 깊이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 무조건 옳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거나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어떤 대답이 떠오르는가? 대부분 그런 게 있을 리 없죠 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같은 말을 중세시대 사람들이 들었다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니힐리즘은 절대적인 가치나 기준, 의미, 목적 같은 것이 모두 없어지는, 즉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 된 시대라는 걸 의미한다.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언한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자신이 신을 죽였다는 선언이 아니다. 이미 일어난 현상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 것이다. 매사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던 신의 시대는 이제 완벽하게 무너져 20세기 그리고 21세기가 되어도 복원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 주의할 점은 니체가 니힐리즘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 무조건적인 현실 도피나 수동적 허무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오히려 니체는 그런 태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허무주의 대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허무주의의 입장을 취했다. 신의 죽음 이후 모든 인간은 각자 스스로 자기 삶을 일구고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세워나가야 한다. 이 세상은 그리고 인간의 삶은 원래 의미가 없으며 고통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고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 다면성 역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도구 중 하나다. 20세기 초중반에는 주로 니체를 실존주의의 선구자로 이해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유명한 실존주의 격언처럼 이 사상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을 통해 자아와 가치관, 삶의 의미를 형성해가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인간이란 자기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존재라는 식으로 니체를 이해한 사람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와 마르틴 하이데거 등이다. 인생의 필연적인 고뇌와 고통, 그리고 자신 앞에 던져진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니체의 모습이
실존주의적 해석의 중요한 한 방향이 되었다. 1930에서 40년대에는 니체가 나치에 이용된 일이 있다. 그의 저작을 나치에 넘긴 사람은 다름 아닌 여동생 엘리자베스 니체다. 그녀는 오빠가 남긴 원고와 메모들을 짜깁기하여 책을 편찬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01년에 출간된 힘의 의지다. 또한 나치가 니체의 철학에 관심을 두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하지만 니체는 오히려 당대 유럽 사회에 만연했던 유대인에 대한 집단적인 차별을 혐오했다. 니체는 사회가 강요하는 도덕을 노예 도덕이라고 비판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쫓는 영웅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니체가 비판하는 약자가 노예 도덕을 생각 없이 따르는 사람이다. 반대로 니체가 말하는 강자란 설령 사회적, 물리적 약자라 할지라도 자신만의 가치를 좇는 강한 의지를 지닌 사람이다. 니체 철학의 근본적인 물음은 어디까지나 니힐리즘이라는 현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할 것이냐는 것이다.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건가요? 예전에 한 고교생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저명한 평론가들에게 물은 적이 있다. 평론가들은 각각 입장에서 대답했지만 질문자를 명쾌하게 만족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까닭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이라는 규율이 사회적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 이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전엔 간단했다. 신이 내려준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쓰여 있다고 답하면 그만이었으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은 니체의 격언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말이다. 선악을 판별하고 어떤 것의 가치가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사라졌다. 우리가 신의 죽음 이후를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걸 대신할 것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을 게 아닌가. 신의 죽음이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선언에 가깝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게 됐다는 직접적인 의미인 동시에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세상에서 개인은 어떤 가치를 이정표로 삼을 수 있을까? 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이다. 17세기 과학혁명과 18세기의 산업혁명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꾸기 시작했다. 이성, 합리성, 과학은 신의 죽음으로 비어있는 왕좌를 완벽하게 차지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도 한계를 드러낸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인종차별과 유대인 학살 같은 끔찍한 사건들이 이성, 합리성, 과학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미 신은 죽었고 대안으로 나타난 이성도 실패했다. 대안은 없을까? 이제 모든 판단의 기준점은 인간 스스로 세워야 한다.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가장 손쉬운 대안이 있다. 다수결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관점에도 문제는 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니체 역시 사람들이 모여 힘을 행사하는 것을 집단 본능이라고 표현하며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 때문에 니체는 반민주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플라톤 역시 민주주의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철인 통치를 주장했는데 철인이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철인은 민주적 방식인 다수결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에 따라 판단하는 엘리트적인 리더로서 플라톤은 철인을 양성하기 위한 엄격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신의 죽음으로 모든 기준점이 사라지고 나면 필연적으로 무질서가 찾아오고 개인은 무차별적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조차 설명할 수 없다면 우수한 지도자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불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이 금지될 이유가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이들이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한 러시아의 소설가들이다. 우수한 사람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불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제거하려 든다면 그것을 어떤 근거를 들어서 막을 것인가?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겠는가? 당연히 니체는 그런 막무가내 인간형을 옹호하지 않았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제멋대로의 인간이 아니다. 운명에 맞서고 자기 자신과도 끊임없이 맞서는 자다. 그런 사람은 니힐리즘이라는 혼란의 시대를 살면서도 결코 좌절이나 통제불능에 놓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혼란을 기꺼이 품고 자기만의 가치와 의미를 잉태하는데 힘쓴다. 대체 인간은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물음을 니힐리즘의 관점에서 대답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답이 나온다. 인생의 어떠한 의미나 목적, 나아가서는 이걸 좇으면 반드시 삶의 보람이나 행복이 생긴다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게 니힐리즘의 인생관이라면 애초에 그 가르침을 배워서 도움이 될 부분이 없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인생이 특별한 의미나 목적 없는 허무와 고통뿐이라면 굳이 괴롭게 수십 년을 더 살아가느니 일찌감치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니체 역시 이러한 니힐리즘의 인생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 긍정하는 일의 중요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수동적 허무주의는 패시미즘, 즉 염세주의라고도 불리는데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며 살아가는 일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는 입장이다. 니체 역시 처음에는 쇼펜하우어의 사고관에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물이 바로 비극의 탄생이다. 비극의 탄생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소개된다. 반인 반수의 신 실레노스에게 인간의 왕인 미다스가 물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인가? 실레노스는 웃으며 듣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라고 운을 떼더니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대답한다. 두 번째로 좋은 일은 일찍 죽는 것이란다. 쇼펜하우어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결국 인생의 본질이 허무와 고통이라면 대체 왜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 자체가 역설이라며 비판한 것이다. 당시 니체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는데 한정된 공간 안에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그저 다른 에너지로 계속 변화할 뿐이라는 과학이론에 순식간에 매혹되었다. 만약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라면 삶 역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형태만 바뀔 뿐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라면 결국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돌고 돌아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영원 회귀라는 개념은 종교적인 용어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일종의 사고 실험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 모든 행위의 근원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인생의 의미, 삶의 보람이라는 것이다. 예전엔 그것을 신이 보증했다. 니체가 찾은 해답은 바로 살아간다는 건 같은 일의 반복이라는 입장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는 굉장히 영리한 인물이어서 살아생전 신들을 여러 번 속였다. 결국 사후에 큰 벌을 받게 되는데 커다란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벌이었다.
문제는 바위가 산 정상에 오르는 순간 다시 산 기슭까지 굴러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지프는 그 무의미하고 괴로운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했다. 우리 역시 매일 새로운 나날을 살며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아침에 일어나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자기를 되풀이하고 있을 뿐 아닌가?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니체는 이 질문을 근본적으로 뒤집는다. 궁극적인 의미 같은 건 없어도 괜찮다는 거다. 사실 평소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도 생각해보면 별 의미가 없는데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다. 바로 놀이다. 무의미한 세상에서 애초에 찾을 수도 없는 의미를 쫓거나 일시적인 마취제에 의존하는 대신 놀이하듯 살라는 것이다. 영원 회귀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 인생은 매일 새로운 일로 가득하기보다는 대체로 비슷한 하루하루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고통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의 반복이라며 허무하고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마치 놀이처럼 계속 되풀이하며 즐길 수도 있다. 시지프 신화에서 카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시지프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걸 고통이라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놀이처럼 인식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형벌과도 같은 운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시적인 구제수단은 의미가 없어지므로 인생을 대하는 새로운 인식과 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영원 회귀 사상과 운명의 아모르 파티다. 놀이에는 다른 목적이나 의미가 없으며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살아가는 일에 궁극적인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무의미를 놀이로 채워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놀이 그리고 운명애의 기본적인 발상이다. 원래 사람은 대단한 의미 같은 걸 찾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걸로 끝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영원히 반복하고 싶은 그래도 좋은 삶을 살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오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단점도 있고 때론 지독하게 싸우고 상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 사랑을 포기하는가?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와 같다.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서 설령 어떤 고통을 안겨준다고 해도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끌어안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삶의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만 가득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과정이 어려울 때 결과에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고 고통이 있으니 행복이 빛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아우러진 인생을 사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곰곰이 돌아보라. 똑같은 일들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최선을 다한 하루를 살았는가? 니힐리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경우 세계나 사물을 바라보는 절대적으로 옳은 관점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신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관점은 당연히 니힐리즘이나 관점주의에 가깝다. 관점주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이 상대적이라는 입장이다. 니체는 보편적인 지식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과학 지식에 대해서도 물리학조차 단지 하나의 세계 해석이며 세계 정리이지 세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말할 정도다. 어디까지나 해답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는 사람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니체 철학의 기본을 이루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인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해석이라는 관점주의적 사고관이다.
니체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대상 자체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미 개개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 즉 지식이나 선입견을 대상에 반영하고 그렇게 재해석된 지식을 제각각 이해에 습득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관은 철학자 칸트에게서 유래했다. 그는 인간은 전지전능한 신과 달리 그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서 절대적인 지식은 결코 알 수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성과 감성이라는 인식의 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틀을 잘 사용함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 지식의 원천이 인식 대상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그리고 사물이 우리의 주관적인 구성에 달려있다는 것으로 칸트는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렀다. 훗날 이 아이디어를 계승한 프로이트는 투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상대에게서 보는 모습이나 상태에는 개인의 주관적 관점이 투영됐다는 것이다. 칸트의 사고를 받아들인 니체 역시 우리가 얻는 지식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여 형성된 게 아니라고 보았다. 우리는 이미 갖고 있던 관점을 대상에 투영한 뒤 거기서 비로소 대상의 일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와 니체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칸트는 우리가 지닌 인식의 틀, 그러니까 이론이나 개념을 인류가 공통으로 지닌 것으로 여겼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과학이나 학문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니체는 그런 인식의 틀조차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았다. 사람마다 입장이나 지위,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인식 틀을 지녔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에 따르면 모든 문제와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답이나 진실은 있을 수 없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므로 어떤 현상을 해석하고 처리하는 답 또한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개인의 주관을 강조하는 인식론은 자연스럽게 니힐리즘과 연결된다. 예술 분야에서 절대적 가치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대상의 가치를 투영함으로써 비로소 가치가 생겨난다는 발상이다. 니체는 초인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창조자가 되라고 한다. 이는 대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 스스로 가치를 대상의 내면에 만들어낸다는 모델을 인식에도 적용한 것이다. 인식론뿐 아니라 도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엇이 선악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은 각자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인간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인식의 상태를 결정하고 인간이야말로 옳고 그름의 가치 기준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가치는 다름 아닌 대상의 내면에 깃들어 있던 본래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니체 철학과 관점주의의 핵심이다. 이러한 사고관을 수용하면 사람은 저마다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 어떤 관점이 옳은가 그른가 도덕적, 객관적으로 따지는 논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각자의 관점이 있고 제각각 다른 의미를 세계에 투영해 살아갈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자신만의 선과 관점을 창조해내느냐 하는 문제다. 진리에 대한 의지, 도덕에 대한 의지만이 있을 뿐이며 학문이나 도덕의 보편적 기준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니힐리즘적인 관점이다. 그런 학문이나 도덕에 어떤 것이 있을까? 법률이나 규칙이 대표적이다.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가치가 옳다고 인정된다. 과학 분야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과학자들 각자가 이론을 제시해 권력투쟁을 벌이고
그 결과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이론이 옳은 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이론을 내세울 때 중요한 것은 자기 의견을 지지해줄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다수파를 이루는 것이다. 즉, 과학에도 절대적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론이 옳을 뿐이며 다수파가 아니면 부정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관에 따라 등장한 것이 패러다임 이론이다. 이 개념은 미국의 과학사학자이자 과학철학자인 토머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제시한 것이다. 과학 법칙이 시대를 초월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특정 분야의 과학자 집단 사이에서 공유되는 지배적 사고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과학의 발전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지식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혁명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주관이란 사람마다 다른 상대적인 것이기에 보편성을 지니려면 최대한 많은 이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니체의 사고관은 당대 유행했던 다윈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다윈주의란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을 바탕으로 진화의 원리를 규명한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세상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적자 생존까지는 아니지만 생존 투쟁과 같은 형태로 각각 대립한다. 니체의 관점주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먼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좀 더 관대해지게 된다. 관점주의의 입장을 따르면 이 세상에 틀린 답은 없다. 각자 자기만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다. 이러한 태도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과도 비슷하다. 우리는 어떤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할 때 자신이 선호하는 작품만 절대적으로 아름답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다. 저마다 각자 선호하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예술가의 관점에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다.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의 관점에 의지해서 각자 최고의 작품이라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르 상트망이란 실존주의 철학자의 시조로 불리는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가 사용한 개념이다. 키르케고르는 대중이란 평등을 원해서 모든 것을 평균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질투는 수평화하는 관점이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은 평균을 능가하는 무언가를 깎아내리기 좋아한다고 했다. 이러한 질투가 르 상티망이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악인이고 힘없는 사람이 선하다는 선입견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다. 강자를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배척하는 강한 르 상티망이 담겨 있다. 니체가 사회적 도덕을 노예 도덕이라 부르며 맹렬하게 비난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지식이나 보편적인 도덕이 아니었다.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힘을 증대시키려고 애쓰는 르 상티망과 노예 도덕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지배자가 되려는 강력한 힘에 의지야말로 최종적인 도덕의 근거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니체가 귀족 도덕 혹은 주인의 도덕이라고 부른 것이다. 도덕은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약자의 시기심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러니 그런 식의 사회적 도덕을 가르치는 것은 그만두자. 이것이 도덕을 공격하는 니체의 목적이다. 니체에 따르면 귀족에게 억압당한 약자는 도덕을 발명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로한다. 귀족과는 힘으로 겨룰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도덕은 자기 자신이 힘이 없다는 상황을 정당화하고 위로하는 도구다. 남에게 힘을 행사하지 않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베풀며 사는 것이 선하다는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다. 포도밭의 포도를 눈으로만 보고 저 포도는 시어서 아무도 못 먹을 거야 라고 외치는
이솝 우화 속의 여우의 모습처럼. 약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저렇게 비도덕적이고 악한 존재가 되지 말자. 선한 존재가 되자. 남에게 힘을 휘두르지 않고 해치지 않고 우리처럼 매사에 인내하면서 겸손하자 하고 말이다. 니체에 따르면 이것은 비겁한 정신 승리이자 강자에 대한 가스라이팅이다. 니체는 인간을 비롯한 온갖 생물의 기본적인 관계성은 힘과 힘의 대결에 있다고 보았다. 도덕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시대, 즉 자연의 시대에서는 강한 힘이야말로 좋은 것이며 오히려 힘이 약한 것이 나쁜 걸로 여겨졌다. 니체는 이러한 가치 기준을 귀족 도덕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해는 고대 그리스에서 통용되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탁월함, 즉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훌륭한 것으로 여겼다. 니체는 이처럼 힘이 있고 없음을 평가의 축으로 삼는 사고방식이 기독교로 인해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유럽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힘이 강한 사람은 오만하고 타인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여기게 됐다는 것이다. 지금도 다소 자기중심적이라든가 겸손함이 부족한 사람은 남에게 특별히 피해를 주는 것이 없어도 쉽게 비난을 받는다. 이와 반대로 타인에게 겸손하고 주변 사람을 잘 돕는 이타적인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니체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약자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도덕, 즉 노예 도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예 도덕을 만들어내고 사회의 주도적인 이념으로 만들어낸 것이 교회 조직이며 수도사였다. 그는 민주주의나 평등주의 같은 사고관 역시 기독교에서 생겨난 노예 도덕이라며 비판했다. 이런 식의 사고가 모두 힘의 의지를 포함한 약자의 르상티망이자 왜곡된 정당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에 대해 지나치게 엘리트주의, 개인주의적이고 능력주의를 지나치게 긍정한다는 비판이 있다. 타당한 면이 있는 지적이다. 니체는 힘의 의지를 지닌 강자를 맹목적으로 높게 평가하면서 약자를 혐오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치는 니체의 초인 개념을 가져와 히틀러야말로 그가 말한 초인이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이용했다. 아마 니체가 살아있었더라면 기겁을 했을 것이다. 그는 오히려 유럽 사회 곳곳에 만연했던 유대인에 대한 집단적인 차별과 혐오 감정을 엄청나게 비난했다. 진정한 강자란 약자에게만 강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강자에게 강하게 맞서는 존재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배층은 대부분 약자에 속한다. 그저 우연히 힘을 얻고 지배권을 쥐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지배권이 없는 약자는 왜 비판한 걸까? 그들이 스스로 의지로 힘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힘이 없는 것을 정당화해서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노예 도덕과 대비되는 진정한 도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찬미다. 고귀한 인간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강자를 존중한다. 이러한 강자는 자신을 제어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말하고 침묵하는 법을 알고 있고 자기 자신을 엄격하고 혹독하게 다루는 데서 기쁨을 느끼며 엄격하고 혹독한 모든 것을 존경한다. 니체는 우리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기지 말고 스스로 쥐고 있으라고 말한다. 초인이라는 개념 역시 이러한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다. 초인은 많은 오해를 받는 용어다. 언뜻 엄청난 초능력을 지닌 만화 캐릭터 슈퍼맨을 떠올리게 된다. 당연히 니체는 이런 의미에서 초인이 되라고 말하진 않았다. 니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을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일이었다. 그는 이 세계는 힘의 의지이며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한다. 신의 죽음을 선언하거나 관점주의를 채택해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도덕에 대해 열띤 비판을 가하는 것도 그 뿌리에는 모두 힘에 대한 의지가 기본 원리로 깔려 있던 것이다. 그리고 그걸 나타내는 궁극의 인간 모델이 바로 초인이다. 초인은 대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는 힘의 의지가 극한으로 발현된 형태라고 단순하게 답할 수 있겠다. 초인은 오히려 동양의 성인군자에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 즉, 초인은 자신의 힘과 의지를 잘 통제하며 활용할 줄 안다. 초인과 함께 니체 철학의 핵심이자 가장 근본적인 사상은 영원회귀다. 영원회귀란 자신이 살아온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완전히 똑같이 무한대로 반복된다는 의미다. 당신의 인생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지금과 똑같이 살아가도 좋겠는가? 내일 할 일은 어제 한 일과 모두 똑같고 이미 답이 보인다. 이렇게 따분한 일은 없는데도 당신은 살아가겠는가? 이 영원회귀라고 불리는 사상에 대해서 니체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겠다. 똑같은 인생이여 다시 한번 이라고 답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죽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인생이 근본적으로 고통이며 의미가 없다. 살아갈 가치 따위는 없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태연하게 살아가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했기에 살아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인생을 긍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다지 특별한 의미도 없고 똑같은 일을 무한 반복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그런 인생을 긍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힘의 의지의 긍정이며 초인으로 건너가는 것이다. 그의 비유에 따르면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매인 밧줄, 심연 위에 매인 밧줄 위에 서 있는 존재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건너가는 도중도 위험하며 중간쯤 가서 뒤돌아보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덜덜 떨며 멈춰서는 것도 위험하다. 마치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 같지 않은가? 초인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 괴로움과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다만 괴로움과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하며 기꺼이 견디고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다. 곳곳에서 고통과 허무와 후회를 마주하더라도 끝끝내 그 삶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사람이다. 삶의 여정을 걷는 우리는 모두 여행자다. 가장 비참한 여행자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인간이며 가장 위대한 여행자는 자신의 모든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해 스스로 목적지를 선택하는 인간이다. 니체에게는 인간의 변화를 일컫는 비유적 표현이 있다. 이른바 정신의 세 단계의 변화인데 가장 처음은 낙타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뜨거운 사막을 뚜벅뚜벅 걸어간다. 다음 단계는 사자다. 사자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자유롭지만 여전히 무거운 짐을 견디는 짐승에 불과하다. 이 단계를 지나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변화의 단계가 바로 아이다. 아이가 전하는 메시지야말로 니체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 비유에서 무거운 짐은 사회가 강요하는 도덕이나 규칙을 생각하면 된다. 그걸 무조건 짊어지고 있는 상태가 낙타이고 그걸 벗어 던지려고 용기 있게 맞서는 상태가 사자다. 아이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바로 놀이다. 아이에게 세상은 놀이터이지 반드시 물리쳐야 할 적과 다투는 싸움터가 아니다. 니체가 많은 영감을 받았던 고대 그리스의 신들을 비롯한 영웅들은 기본적으로 인생을 놀이하듯 살아갔다. 아이는 적과 맞서 그를 쓰러뜨리려 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유롭게 논다. 이것이 정신의 최종 단계이며
초인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일상의 모든 것을 신의 뜻에 근거하여 목적과 가치를 설정했던 과거와 달리 니힐리즘은 그런 목적이나 가치는 없다고 단언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뭔가 거창한 목적을 찾아 방황할 필요가 없다. 삶의 자유가 부여된 것이다. 니체는 우리에게 다른 목적을 좇느라 힘겹게 살지 말고 그저 놀이할 때처럼 삶을 그 자체로 즐기며 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이는 놀이를 할 때 자신의 본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어떤 것은 즐거우니까 하고 어떤 것은 즐겁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결정한다. 즉, 자기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고 있는 것이다. 운명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 그리고 당장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의 삶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절대적 가치나 절대적 진리, 절대적 아름다움 같이 누가 뭐라고 하든 무조건 옳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기준이 없고 사람마다 다양한 기준만 존재한다고 믿는 관점이 바로 니힐리즘이다. 니힐리즘은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플라톤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등장했다.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완벽한 이데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이다. 니체는 이와 같이 니힐리즘을 정의함으로써 우리의 진리관과 인식관, 도덕관과 예술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것을 부정했으며 오늘날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시대 인식으로 자리 잡았다. 니힐리즘의 시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있는 정답은 없다. 삶의 목적이나 의미, 심지어 윤리나 도덕 같은 기준도 없다. 세상의 기준을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허무와 고통뿐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정한 자유나 독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어릴 적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으며 모든 것을 배운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모두 부모나 어른이 정해준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결국 성인으로 독립을 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만약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이나 부모의 간섭에 휘둘리게 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다른 사람의 관점을 따라 사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영원 회귀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똑같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철학적 가정이다. 잘못된 선택 역시 영원히 반복되며 괴롭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반복될 단 한 번의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영원 회귀 사상 아래에서는 모든 선택에 니체의 표현처럼 최대의 중량이 실리게 된다. 수단이 아닌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처럼 영원 회귀를 의식하며 모든 결정의 기준을 하나씩 세워나간다면 그 삶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분히 행복하지 않을까. 니체가 도덕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것이 르 상티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강자와 약자가 대립할 때 약자는 힘으로 버틸 수 없다. 이 때문에 힘으로 대항하기를 체념하고 집단으로 뭉쳐 강자를 끌어내리려 한다. 돈이나 힘이 없는 자신들이야말로 오히려 올바른 인간이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대수냐. 그런 르 상티망을 갖기 시작해 힘이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평가절하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도덕이라는 사고관이다. 니체는 심지어 이웃 사랑마저 비판했다. 니체는 스스로 강해질 생각을 하지 않고 도덕을 앞세우거나 집단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정당화하는 태도를 혐오했다. 인생은 어디까지나 자기 힘으로 승부를 겨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도덕이나 집단의 힘으로 상대를 끌어내리는 이유는 자신들이 지배자 측에 서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힘없는 자신들이 착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도덕심을 내세운다. 스스로 힘을 길러 맞설 생각은 포기하고 자신은 힘이 없는 약자라고 자주하면서 힘 있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판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지배자가 되려는 야망을 품고 있다. 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라. 그래야 언제든지 나답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초인이 되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러한 니체의 인식은 집단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그는 집단으로 유대인을 차별하는 행위도 싫어하지만 다수에 의한 정치 지배, 즉 대중민주주의도 반대한다. 욕망이 있는가? 좇고자 하는 꿈이나 가치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펼쳐 보여라. 세상 그 무엇과 당당히 맞설 만큼 힘을 키워라. 스스로 강해져라. 다시 말해 초인이 되어라.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니체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짐승과 초인 사이에 매인 밧줄, 쉬면 위에 매인 밧줄의 비유를 써서 표현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위대한 점은 인간이 다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라고 말한다. 니체식으로 말하면 종종 두려워서 멈춰 서면서도 조금씩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확정된 좋은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용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불투명한 미래, 위험을 무릅쓰고 꿈과 신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용기라고 부른다. 그런 용기를 갖춘 사람이 바로 강자이자 건강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 니체를 만난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진리나 정의, 도덕, 모든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도덕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다한다. 니체는 말한다.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심지어 학문적인 진리에 관해서도 비슷한 표현을 했다. 그는 단호하게 이 세상에 완벽한 사실 따위는 없고 다만 해석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제각각 세상을 이해할 뿐이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올바른 관점이나 도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모든 사람이 각자 주관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현실을 인지하게 되면 나와 다른 타인의 관점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관점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자유로워지는 니힐리즘의 시대가 왔다고 해서 도덕과 진리의 기준이 사라졌다고 해서 타인의 자유까지 무분별하게 해치는 일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종종 삶을 통일성 있고 단일한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니체는 그것을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한다. 애초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삶의 보람이나 목표 같은 것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유롭게 살아라. 세상과 타인에게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기준을 갖고 살아라. 반드시 반복될, 그렇기에 단 한 번뿐인 이 순간의 삶을 사랑하라. 지금까지 니체의 마지막 선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얇고 작은 책이지만 내용은 상당히 충실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원문과 번역 모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니체는 영원 회귀라는 개념을 통해 오늘이 영원히 반복된다 하더라도 불만이 없을 만큼 최선의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완벽주의처럼 들리기도 하는 이 말은 한편으로 이 삶이 단 한 번뿐임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단 한 번뿐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 회귀라는 가상의 개념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설정이
강한 자극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비 효과는 북경에 있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의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복잡계 이론이기도 하고 작은 변수라도 화학적으로 또는 핵 물리학적으로 폭발하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작은 생각과 행동과 결정이 훗날 내 인생의 항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의 내 마음이 어떤지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를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대학원을 좋은 데 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 하셔서 솔깃했습니다. 대학원에 가려면 학점이 좋고 영어를 잘해야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방법을 수소문하다가 양재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신다고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땐 어려서 의심할 줄도 몰랐죠. 뭔가 좋은 뜻으로 그러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영어 학원을 차려놓고 유학원도 겸하는 분이었는데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사람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유학을 가라고 부추겨서 각종 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챙기는 일종의 브로커였습니다. 그분의 명목은 한국의 인재들을 유학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미래의 선교사를 양성한다든가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핵심은 유학 알선 사업가였습니다. 저도 그분에게 홀려서 결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 유학이 아니라 어학연수였습니다. 당시엔 병역 미필자가 출국을 하려면 자비유학 시험이라고 일종의 외국어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했는데 그걸 통과하고 병무청의 허가하에 2년짜리 여권을 만들어서 출국했던 게 엊그제 같네요. 영국은 학원이라도 컬리지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등 교육기관 명칭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서 그 틈을 이용해 영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런던 변두리에 있는 작은 컬리지 경영학과에 들어가는 줄 알고 간 것인데 현지에 가서 보니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함께 간 사람들과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그곳은 그냥 영어 학원이었고 부차적으로 타자 같은 사무 실무를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였죠. 그때는 우리나라에 아직 인터넷도 없었고 삐삐라고 불리던 무선 호출기가 첨단 통신기기였던 때였습니다. 돈 많은 일부 사업가들이나 삐삐나 카폰을 갖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학연수를 떠나기 전까지 삐삐를 실물로 구경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귀하고 얻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아마 지금이었다면 인터넷을 통해 단박에 사기라는 걸 알았겠죠. 결국 저는 2년간 영어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생도 했지만 2년간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유학원을 운영하던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대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대학원 생각을 하다가 영어를 배우다가 갑자기 런던에 갔다가 2년 후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나비 효과 같았습니다. 물론 그 2년 세월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좋지 않은 의도로 저를 속였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어린 나이에 세계 사람들이 사는 것도 보고 영어도 배우고 갖고 있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계의 온갖 사람들이 런던에 모여 있고 북한 대사관까지 있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사기치고는 상당히 유익한 사기였습니다. 가장 큰 소득은 외국이나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낯선 느낌,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없어졌고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친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저 좋은 경험이었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에 문득 궁금해져서 제가 다녔던 학원을 구글링 해보니 원장이 경영을 잘해서 학원이 무척 커졌고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사진으로 원장 얼굴을 다시 봤는데
늙긴 했지만 여전히 영리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백인 영국인이었던 그가 양재역에 있는 학원까지 찾아와서 대학 총장 흉내를 내며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영국 유학을 권유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30년 전이네요. 사실 그 영국 원장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공범이라고 봐야 하는데 밉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때 혼자 외국 생활을 한 경험이 여러모로 좋았기 때문에 제 아들도 어렸을 때 외국에 혼자 보내서 좀 살다 오게 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가지 않겠다고 해서 보내지를 못했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참 무섭습니다. 고생과 고통과 괴로움이 한 인간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젊어서 몸이 튼튼했을 때 더 고생을 해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니체가 자유로운 삶, 초인으로서의 삶을 말할 때 저는 맹목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맹목적이라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는 걸 의미하죠.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우리는 사진을 보고 주문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사진도 미리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눈을 가린 채 맹목적으로 아무런 나의 주체적인 판단이 없이 음식을 선택하고 사람을 만나고 결정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부적절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당위가 강한 문화가 있습니다. 어떠어떠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강합니다. 꼭 그래야 할 필요나 이유는 없지만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러라고 하니까, 그것 말고 딱히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니체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또라이나 사회 부적응자 또는 잘해봤자 독특하고 개성이 강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죠.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개성이 강하거나 개인주의적 성향이 크다는 말이 욕설에 가깝습니다. 서구에서는 미덕으로 보고 오히려 장려하는데 말이죠. 다행히 MZ세대는 기존 어른 세대에 비해 조금은 더 니체적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세상에 꼭 그래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저의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좋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대로 살아가도 인생은 충분히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책, 저는 아주 즐겁게 읽었습니다.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